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유수다 친구들과 함께 유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수다 친구는 또 그 부산에서 새벽같이 온 석화영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요.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중물 활동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유수다 초대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수연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부산보다는 조금 가까이에 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우이고요. 같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유명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거기서 오신 거죠? 네, 오늘은 사물에 대해 쓰려 했지만 이라는 이제 책인데요. 이 책의 이제 표지를 보시면 이향규 에세이집이고 이렇게 연필로 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자기가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을에 정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은 여러 가지 추억들을 이렇게 꺼내 볼 수 있는 책이고, 이 책을 여러분들도 이제 받아보셨을 텐데 처음에 딱 받아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딱 이 책 받았을 때 우선은 색깔이 되게 노랗잖아요. 네. 그래서 설레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이 노란색에 약간은 뭔가를 바라보는 듯한 이 그림 자체가 여기서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기대, 설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그 깔맞춤 하신 것 같아요. 책 표지랑 노란색과 블루가 적절히 섞인 그런 모습이고, 우리 석하영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사물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게 그림은 또 사람 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참 좋아해가지고 이게 결국엔 사람 이야기로 귀결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물 이면에 사람 이야기가 아마 이 책에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물에 대해 쓰려 했지만 정말 이렇게 마중물 상상 그 북레터 상상상에서는 에세이나 이런 걸 잘 소개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되게 이렇게 좀 에세이를 이렇게 선정을 하셔갖고 이거 통해서 조금 우리가 좀 감성적인 부분들, 그동안 우리 활동이라든지 사회과학적 그런 이제 뭐 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근력을 훈련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감성적인 근력을 훈련하는 시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이제 이향규라는 작가가 영국에서 이제 지내면서 이렇게 혹시 그 빅이슈라는 잡지 아시죠? 네. 빅이슈. 그래서 지하철 앞에서 그 노숙자분들이 이제 빅이슈 잡지를 이렇게 팔고 그것으로 이제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잡지인데 거기에 기고를 이제 요청받으면서 이 글을 쓰셨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어떠셨어요? 이 사물에 대해 쓰려 했지만 이 책 읽으시면서. 이거 읽으면서 생각이 조금 많아졌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쉽게 생각했던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주위에 많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그거에 하나하나의 사람이 정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항상 늘 손에 쥐고 다니는 열쇠고리는 누구와 함께 이거를 샀기 때문에 소중하고, 이 시계는 이거를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설렘을 가져왔던 순간이 있어서 소중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떠오르면서 결국에는 사물 하나에 사람과의 추억, 내 시간, 과거 이런 것들이 다 묻어져 있구나. 아, 작가는 나와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어떤 얘기가 들어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어요. 뭐 옷도 그렇고, 뭐 아까 시계도 그렇고, 그리고 엄마가 해준 여기 김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 엄마가 무슨 모든 음식에 어릴 때 김치를 많이 넣어줬었거든요. 그게 엄마는 고기니까 많이 넣으면 비싸니까 김치를 많이 넣었었는데 이제는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약간 그런 스토리 라인이 저의 인생에 되게 좀 오버랩된 부분도 많아가지고 조금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물건을 보면 사람이 떠오른다, 뭐 이런 생각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친구가 제가 공부를 하러 외국에 간다고 하니까 시계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보면 그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어떤 물건은 사람을 연상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저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물건을 선물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 물건을 보면 자기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물은 그냥 사물일 뿐인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기억 끝에 떠오르는 얼굴, 사물 뒤에는 얼굴이 있었다. 그래서 뭐 얼굴 시리즈로 나가고 있어요. 식탁 위의 얼굴, 울타리 너머의 얼굴, 길 건너의 얼굴. 그래서 그 떠오르는 사물과 매칭되는 그 얼굴들을 이렇게 스토리 라인으로 잡아서 이제 그 에세이집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김치 같은 경우 식탁 위의 얼굴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선생님의 김치 이야기는. 네, 그 떠오르는 얼굴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혹시? 이 공감 갔거나 아니면 이거 읽으시면서 나에게도 이 물건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더라. 저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나눔을 받은 옷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안 입는 옷을 저에게 전달을 주셨는데, 지금 딱 이제 노란색의 칼맞춤 뭐 이런 얘기들을 주시니까 이제 그분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눔을 저에게 주셨었는데 이 물건이 저한테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너무 사적으로 들어가나?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그 동료 여자분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나눔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본인하고 상관이 없어진 물건들, 그러니까는 필요가 없어진 물건들에 대해서는 나누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던 분이라, 그래서 그리고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아하시고, 새로운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뭐 자기 시간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는 거를 좋아하시는 뭐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화영 선생님은 또 떠오르는 얼굴. 저는 제가 미웠던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왠지 예전에 제가 기타를 참 좋아했는데 기타로 인해서 어떻게 만나게 된 사람인데 사이가 굉장히 안 좋게 틀어졌어요. 그래서 기타를 제가 안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치고 있다가 최근에 마중물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기타를 다시 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제가 안 치던 기간에는 그 사람 때문에 안 좋았던 마음이 그게 투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마중물 활동하면서 다시 치게 되면서 제가 이상하게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따라서도 물건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추억이 만약에 좀 안 좋은 추억이 됐다라면 그 물건 자체도 거들떠보기 싫은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우리 사물에 대한 감정이 사물 그 자체에 있는 것보다도 그거와 연관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그래서 그 화영 선생님의 그 기타의 그 부정적 감정을
준 사람은 기타 등등이 된 거죠. 아주 기타 등등. 저 멀리. 그러니까 괜찮아요. 기타 등등이니까. 네, 등등.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책 속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에피소드나? 저는 이 책 안에서 이렇게 인상 깊었던 글귀라고 할까요? 몇 페이지일까요? 141페이지. 네. 141페이지인데요. 거기 이제 여기서 나는 아이들이 참 잘 자랐다고 엄마가 애를 많이 썼다고 말해 주었다. 선은 눈물로 키웠다고 말하면서 웃었고 고맙다고 했다. 그는 정말 애썼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굴에 모진 흔적이 없다. 맑은 기운마저 느껴졌다. 누군가의 고단한 삶이 위로가 될 때 그건 그가 나보다 더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가 존엄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고마운 것은 나였다. 요 구절인데요. 그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았음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너무 소름 끼쳤다고 할까? 그러니까는 보통 제 주위에 그런 분 계셨거든요. 자기는 힘들면 여행을 간대요. 근데 어디로 가냐더니 개발도상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 처지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화가 나네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보면서 자기의 처지가 너무 감사함을 느꼈고 그렇게 이제 좋은 자리에 있음을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안도하고 이랬을 수는 있지만 사실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이런 느낌 기웃당해지는 그랬는데 이거를 딱 읽는 순간에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존엄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게 고맙고 내가 갇힌 사람이라는 걸 좀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여기 인물이 보니까 싱글맘으로 2명의 이제 자녀를 키웠는데 굉장히 힘들게 그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얼굴에 그런 이제 흔적, 고단함의 흔적보다는 그 맑은 그런 얼굴 속에서 그 사람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존엄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이제 맥락에서 심수연 선생님의 가슴을 쿵쿵 두드린 것 같네요. 예, 우리 저는 104페이지, 105페이지인데 105페이지네요. 네. 읽어볼게요. 자세히 보면 나무들끼리 꽉 물려 있지 않아요.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그렇게 숨 쉴 공간이 있어야 오랜 세월 동안 틀어지지 않는답니다. 또 결국에 이것도 관계에 있어서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유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 관계에 따라서 또 서로 간의 거리도 있는 거고 저는 예전에는 사람 간에 무조건 가까이 친밀해야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모든 거를 오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관계에 따라서 다르고 또 공동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를 최근에 좀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이 구절을 좀 많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여유가 필요한가요, 지금? 여유 어느 정도는 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물 안에서 또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무 속에서도 저런 게 있구나. 근데 그 나무의 그 사물의 형상을 그냥 그대로 그냥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해석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를 지니네요. 그러면 혹시 두 분은 특별한 물건이 있으세요? 사물. 나한테 이러한 인상을 탁 줬던 사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특별한 인상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예전에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한 좀 오래된 것 같은데 10년은 넘었는데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저희 상사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여행을 회사에서 이제 여행을 보내줘서 갔다 오시면서 잘 갔다 왔다. 그동안 회사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선물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열쇠고리예요.
열쇠고리인데 제가 그거를 계속 지니고 있었거든요. 차키에 달아두고서 항상 이제 그거를 보게 되는데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그냥 제가 그 시절에 30대를 보냈던 그 직장에 대한 그 시절을 저를 자꾸 되돌아보는 그런 물건으로 저한테는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때 제가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아, 그때는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좀 더 성숙된 모습도 있지만, 열정은 그때만 못하구나. 이런 거를 문득문득 그거 보면서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면서, 그때의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증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때 맺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두루두루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오래 지니면서 볼 때마다 어떠한 그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관계를 정리할 때 물건을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생각이 안 난다. 근데 물건을 통해서 그런 기억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하영 선생님은? 저는 이제 시간이 나면 새벽 산행을 좀 많이 가거든요. 가서 약수터 가서 물도 좀 떠오고 하는데 어느 날 그냥 나무가 너무 안아보고 싶어서 여러 나무를 안아보다가 제품에 딱 맞는 나무를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매주 한 2번, 3번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이제 걔를 딱 안게 되더라고요. 걔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힘들 때는 걔는 그냥 나무일 뿐인데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제 뒷동산에 있는 나무지만 그런 나무들이 어디 갔었을 때 내 품에 꼭 맞는 나무가 몇 개 있으면 굉장히 걔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제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한번 다른 분들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맞는 나무. 그래서 오늘 좀 나무 같은 패션. 네, 약간 솔방울 하고 좀 있거든요. 약간 콧하고. 네. 그래서 마치 나를 안아주고 있는 나를 꽉 차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 제가 외로워서 그런가. 사람을 안아요. 하영 선생님 사람을 안아. 나무를 안지 말고. 네, 이 사물의 이야기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또 나누고 싶었던 문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문구라기보다는 여기에 164페이지 에 보면은 이 글의 맥락은 그 팬데믹 시세 때 개설했던 대화방이 지금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이제 그게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가 이렇게 하면 뒤에 그 내용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것보다는 우리 골목에 처음 이 일을 시작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골목에는 리즈가 있었다. 그리고 뭐 우리 골목의 단체 대화방 소개글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불확실한 시기에 서로를 살펴보는 커뮤니티 그룹, 다른 말로 이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책은 여기 챕터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그냥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챙겨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만나는 것보다도 저는 이거 뒤에 무슨 일이든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게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뭔가를 시작해야지만 뭔가가 시작되고 변화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나눠주고 싶은 글인 것 같아요. 이 일을 시작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수다를 시작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다가 여기까지 왔네. 유튜브까지. 네.
그러면 우리 화영 선생님은 저는 193페이지에 거기 뭐 민주화 운동 기념식 60 뭐 민주항쟁 보면 목이 메었다라고 하면서 뒤에 오른쪽에 기억하는 것은 죽은 이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내 삶의 좌표를 찾고 내가 누리는 삶을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구절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조정래 선생님 TBS 산맥이나 뭐 이런 아리랑 책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사는 삶이 이게 진짜 거저든 삶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해봤고, 인천에 보니까 이민사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런 뭐 동포들, 디아스포라 그런 분들 또 그걸 위해서 되게 힘쓴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그런 역할들을 작게나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사적인 그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사회과학적으로 사물 이면에 이제 마르크스가 이 관계가 숨어져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지팡이라는 게 있는데 그 평소에는 이게 지팡이가 눈에 안 보이다가 남편이 지팡이를 짚게 되면서 이게 인식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눈에 보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지하철에 보면 저는 이제 반대인데 지하철에 보면 노약자석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노약자석이 있는데 거기를 살펴봤더니 노인들은 있는데 약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뭐 아기를 아는 분들이 아무튼 그런 약자들을 위한 배려석인데 그리고 장애인 배려석인데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저 자리를 왜 앉을 수 없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장애인 분들 왜 이렇게 사실 길거리에 잘 안 보이세요. 많은 배려적인 부분, 배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제 그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같은 생활을 누리도록 어떤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부족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 버스가 오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를 보면서 평소에 생각을 못했지만 그 자리가 인식이 되면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나? 안 보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안 보인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닐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요즘 뭐 이동권 투쟁에 관련돼서 지난달에 또 이규식 선생님의 세상 속으로 그 책을 보면 이제 그런 이동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노약자석 통해서 이제 생각하셨다. 그리고 우리 화영 선생님은? 이 작가가 영국에 600년 된 건물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었을 때 아파트에 어떤 그런 시설 하시는 분들에서 본인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돌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의 그런 급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비슷하게 책정이 되나, 사실 의사가 하는 일이나 그분들이 하는 일이나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건 똑같은데 그거에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하는 일도 이제 그런 일자리나 이런 걸 매칭하다 보니까 시설 관리 쪽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자리를 막상 제가 매칭을 해드리려고 하면 너무 급여가 작거나 또 너무 열악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인데 그것에 대한 적정한 노동의 대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사물 이면에 이제 관계도 있고 사람 얼굴도 있고 다양하게 사물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여기 이향규 작가가 빨래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 빨래. 근데 빨래를 우리가 딱 말리고 걷었을 때 햇빛 냄새, 뽀송뽀송한 뭐 그런 여러 가지 공기와 햇빛과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는 그런 힘들이 있더라. 근데 오늘 우리 사물에 대해 쓰려 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아마도 그간 우리가 사물을 그냥 어떤 진짜 상품으로만 봤는데 상품 이면에 사실은 이러한 그 관계들도 있고 노동과 자본의 관계,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권력과 권리의 문제의 관계들이 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추억도 숨어져 있고, 사람 얼굴도 숨어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또 수연 선생님은 특히나 그 오늘 특별한 가디건을 입고 오늘 여기 왔잖아요. 이 사물을 앞으로 어떻게 운명이 처해져 있나요? 이 노란 가디건의 사물은. 저는 사실 그 옷을 이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거창한 뭔가를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옷을 입고 나면 사실은 요즘은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지 않고 그 수거함에다 넣으라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옷을 입고 이게 이제 더 이상 저에게 효용을 다해서 거기에 이제 넣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 사람한테 갈 거지만 제가 어느 다큐를 보니까 사람들한테 못 간 옷들은 모아서 다시 이제 제3세계,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쪽으로 수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희가 만든 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동남아 쪽에서 만들어져서 동남아에서 만든 옷들이 대부분 거기 자체 내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다들 선진국 쪽으로 이렇게 소비가 돼서 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게 거기서 저한테 와서 저는 또 쓰고 나서 넣으면 그게 아프리카로 가는데 아프리카에 간 옷은 누군가의 선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선택받지 못하면 그 해안가에 그냥 그대로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닷물에 휩쓸려서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저한테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저한테 되돌아오긴 하는데 좋게 되돌아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소비가 좀 더 현명한 소비, 그다음에 생산에 있어서 생산이 좀 더 좀 더 자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저희는 무수하게 많은 옷들 사이에 있지만 그 옷들을 이제 소비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기기에는 이거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될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물어봐 주셔서 거기까지 얘기를 좀 드리게 됐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는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생산량이나 가격 등이 정해지게 되는데, 지금은 그거와 상관없이 막 생산을 하지 않으면 공장 자체는 사실은 멈추게 되니까 더 많은 생산을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바뀌어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을 아끼는 것은 물건을 오래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조정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시장의 흐름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멈추지 않으면 지구와 나에게 그런 위험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해보게 되네요. 네, 선생님은? 옷을 얘기하셔서 저도 옷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구제에서 샀거든요. 얘도 어딘가에 돌아다니다가 저의 선택을 받은 아이라서 꽤 괜찮죠?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옷 얘기하시니까 되게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제일 손쉽게 하는 게 진짜 소비인 것 같아요. 바로 딱 하면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컨텐츠도 사실 너무 많고, 그러니까 쇼츠만 봐도 뭐 이게 갈아입는 거 그런 거 되게 많고 먹방도 되게 많으니까 계속 소비 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들도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스스로 조금 더 자제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사물을 그냥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구의 생명체의 입장으로 또 사물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까 순환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물에 대해 쓰려 했지만
사물에 대해 말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또 오늘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이 책을 누구한테 소개하고 싶다 이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이 사물들에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시간, 추억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그 시절에 내가 가졌던 열정이 지금은 왜 없을까 이런 고찰까지도 이제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뭐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 책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어떠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느낌이 다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 삶을 기차여행으로 이렇게 비유한 부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게 사람으로 귀결되더라고요.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것임을 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 아픔이나 그러니까 감정이 드는 것도 결국 관계에서 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본인들이 좋아하는 관계들을 많이 만드는 거, 공동체를 많이 해가지고 위안을 받는 것들이 참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외롭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한테 저는 이걸 오히려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유가 없거나 외롭고 마음이 아픈 분들 한테 이렇게 좀 맞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보니까 일상의 모든 사물이 다시 움직이는 듯한 멈춰 있었던 그냥 띵으로 존재했던 것이 릴레이션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이제 다시 보이게 하는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사회과학의 어떤 생산 과정의 관계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의 소소한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까지 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유수다 좀 가을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물에 대해 쓰려 했지만 이향규 에세이집 같이 수다 나눈 친구들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북레터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좀 옷에 신경을 썼거든요. 보신 것처럼 이 옷에다가 또 바지에다가 신발까지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이게 왜 이런 신경을 썼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평소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옷들이 저한테 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사물들은 사실 제가 오늘 입고 온 것은 제가 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안경서부터 이 옷까지. 왜 그러냐? 오늘은 사물에 대해서 글을 쓴 분을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이분은 사실은 어떤 그 잡지사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글 좀 써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글을 쓰긴 쓰는데 내가 사물에 관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사물에 관해서 쓰냐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이 몇 명 없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제게 말을 거는 존재는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러면 본인은 이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했더니 묘사적 글쓰기를 해야 되겠다. 묘사적 글쓰기는 세심하게 관찰하고 감각을 예민하게 세우고 자기가 느낀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들 속에서 대상을 깊이 보고 느끼는 좋은 훈련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 묘사적 글쓰기를 해야 되겠다고 실질적으로 이 글에 보면은
굉장히 묘사적 글쓰기가 잘 되고 또 저자 스스로가 자타가 공인하듯이 이향교의 저자는 좋은 글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가 이제 사물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물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물에 대한 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글이 자꾸 되더라는 건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사물이 기억의 문을 열면 잊고 있던 순간과 묻어두었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생각났고 아픈 남편이 가여워졌으며 커가는 딸들이 애틋했고 친구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양반이 그때 뭘 깨닫냐면 이 작가는 내가 갖고 있는 사물들은 전부 다 사랑과 연관되어 있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 안경, 이 웃옷, 바지, 이 신발까지도 다 제가 사랑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디프리에 가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저자가 이제 그렇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저자는 여기서 다양한 자기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들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사리다. 너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이제 이 저자가 어릴 때 고사리요. 그랬더니 고사리 음식이 해줬는데 자기 친척이 그때 이게 위로 음식이었다는 건가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충분히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위로 음식이라서 이제 고사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체리티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간들의 선의가 만나는 거구나. 펍 있잖아요. 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펍은 우리 마을 회관처럼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쓰고요. 뭐 당연히 이제 김치에 대한 얘기도 쓰겠죠. 김치에 대해서는 나눔, 위로, 그리고 고마움의 어떤 그 물건이다. 이 양반은 왜 이런 김치라든가 이런 풍부한 사물들이 있느냐 하면 본인은 한국인인데 남편이 영국인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일종의 이제 파킨슨병에 걸려서 지금 이제 병 간호를 하고 있고 두 딸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건가요. 또 영국에서 북한 사람들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난민으로 사는데 이제 시민이 된 건 거죠. 그 속에 가서 이제 교사도 하고 머리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많았던 건 거죠. 저는 이 이야기에서 크게 그래도 한 3가지 정도의 사물은 좀 소개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가 전조등이고, 두 번째가 시계고, 세 번째는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먼저 전조등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전조등은 우리가 이제 이 차를 타고 갈 때 서치라이트는 멀리 비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상대가 눈이 부수니까 이제 전조등을 켜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조등을 켜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궁극적인 목적은 보이지 않지만 주변은 보인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전체 그림을 다 보고 정교한 지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지금 전조등이 비추는 만큼만 겨우 보이는 길을 여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건 거예요. 그래도 이 미지가 예전만큼 불안하지는 않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길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졌다. 어차피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전조등이 있으니 당장 눈앞이 깜깜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는 이 전조등에 의존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확실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늘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거든요.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아이가 있고 옆에 동료가 있으니까 전조등 이상으로 든든한 하나의 어떤 그 길잡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해가 저문다. 밤은 길고 장거리 운전은 지친다. 그래도 결국 우리 모두 머지않아 집에 닿을 것이다. 그때까지 무사하길, 우리 삶에 좋은 사람이 동행하길,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동행자이길 기원한다. 그러니까 전조등이 하나의 어떤 그 사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은 이제 인생과 만나고 그냥 동행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물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시계에 대한 얘기인데, 시계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 마지막 주일에 서머타임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머타임즈 시계로부터 출발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는 집까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 영국의 집들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저도 에딘버러에 유학을 할 때 뉴타운이라고 했는데 그 뉴타운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600년 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올드타운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 빅토리아 시대의 작은 집에 살았다는 건가요. 근데 너무나도 많이 불편한 건가요. 왜 불편하면 계속 망가지는 건 거죠. 계속 수리해야 되고. 그래서 뭘 딱 떠올리냐면 한국의 아파트를 떠올리는 거예요. 야, 아파트를 떠올려 보니까 그때 내가 많은 돌봄을 받고 있었구나. 근데 그 돌봄을 받고 있었던 기계잖아요. 근데 그 기계를 누가 돌보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 기계를 돌보고 있었던 건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떤 이는 기계를 고치는 것도 돌봄으로 보았다. 내가 그 말을 이제 이해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빅토리아 시대의 돌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계를 돌보는 것들도 돌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도 사물도 돌봄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한다. 우리 아파트를 돌봐준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도 지금 가족을 돌보고 있잖아요. 남편도 아프고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이고. 그런데 타인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기다리고 들어주고 살펴주는 돌봄 노동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이 모두 그렇다. 그 일이 쉬워서 여성의 몫이 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해왔기 때문에 쉬운 일로 치부되어 왔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니까 이 설거지를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모르거든요. 돌봄에서 면제된 사람들은 스스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일생 돌봄을 받고만 살아온 사람들이 알 리 없다. 근데 그 다음에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값을 매기는 이들은 바로 그들이다. 돌봄은 누가 평가해야 돼? 돌보는 사람이 평가해야 되는데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늘 평가한다는 건 거예요. 돌봄의 가치는 돌보는 사람이 매긴다. 나도 나의 가치를 매일 새로 매기고 있다. 돌보는 사람이 매겨야 된다. 상당히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을 보면서 인간들을 생각하고 인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어떤 그 삶의 지적인 통찰이라든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 건 거죠. 자, 한 가지 제가 더 소개시킨다는데 깍두기거든요. 깍두기. 자, 이제 깍두기는 오징어 게임에서 민영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는 깍두기라 그러거든요. 깍두기는 뭐냐면은 영어 표현이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있으니까 그럼 깍두기가 번역이 됐었을 텐데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봤더니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번역되면 가장 약한 고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더래요. The weakest link.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인 잉여 그리고 약자들을 이제 의미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깍두기처럼 끼는 거죠. 별 주요한 인물은 아닌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 깍두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잉여는 유용하다. 노는 손이 있어야 다들 바빠서 놓치는 빈 곳을 채우고 일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여유를 준다. 나는 세상을 그런 대로 살만하게 만드는 데는 깍두기들의 공이 크다고 본다.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고 있는 노인들이 있어야지 사회에 조언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거기서 깍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사유를 하는 건 거예요. 영어 격언 가운데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고리가 어느 정도 튼튼한 건가가 그 사회의 어떤 뭐랄까요, 강함을 표현한다는 건가요. 제가 이제 퓨즈의 정치학 그런데 퓨즈는 전기가 왔었을 때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퓨즈거든요. 그 퓨즈가 약자들인 건 거죠. 그 약자들이 얼마만큼 그 사회가 케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문명적 수준을 결정한다. 근데 이 영어 격언 가운데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참에 깍두기의 위상을 높이 보고 싶어서 자꾸 비슷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 사회는 깍두기들이 있는 만큼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깍두기라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또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깍두기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사물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떠올렸던 책이 사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물건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물건 이야기. 물건 이야기는 이 저자가 숲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숲에 나무가 베어져 있는 건가요? 이 나무들이 도대체 어디 갔지? 하고 나서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데 그 쓰레기를 조사했더니 거기에 대부분이 나무들이었다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책도 나무고 종이도 나무고 온통의 것들이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건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제 초기 시작할 때 이 끝없는 쓰레기 더미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종이, 대부분 종이였다. 내 소중한 숲의 나무들이 가는 곳이 여기였다. 이런 건 거죠. 그리고 이 쓰레기들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추적해 본 건 거예요. 이 저자가 추적했더니 미국 북서부 해안의 숲에서 동부의 뉴욕 어퍼 웨스트 사이드 거리까지 온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저기서 만들어져 갖고 여기까지 상품이 돼서 여기까지 온다는 건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걸까? 답을 알아내지 않고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테튼 아일랜드가 있는 악명 높은 쓰레기 매립지 프레스킬스에 가봤다. 프레스킬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할 정도의 쓰레기 처리장이거든요. 지금은 폐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은 뭐라 하면, 야, 내가 쓰고 있는 물건, 이 상품을 보면서 나는 그냥 이것이 그 상품을 쓰기만 했는데 이것을 연결해 보니까 상당히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물건 이야기를 알아가는 여정을 통해 나는 시스템적 사고자가 되었다. 즉 모든 것이 시스템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어떤 것이든 다른 부분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물건은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을 설명하면서 자본은 thing이 아니라 사물이 아니라 relations다.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거, 제가 오늘 이렇게 추억이 담긴 옷을 입고 온 거, 이건 다 관계 맺어 있거든요. 근데 앞에 저자는 것이 내 삶과 관계된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물건 이야기는 상품으로 만들어진 사물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물건들은 전부 다 성장을 위한 질주를 하는데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데 관계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들 속에서 불평등이 이제 생산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는 건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들었는데 스위트 허니 인 더 록이라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more than a paycheck, 이게 뭐냐면 월급 이상에 있는 이야기, 이런 노래 제목이거든요. 그 노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부르기는 어렵고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에게 월급 봉투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야. 성면증, 규폐증, 면폐증, 탐폐증, 그리고 아직 생기지도 않는 아이에게 미칠 방사능을 집으로 가지고 오지. 이 상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건가요? 자원을 추출하고 물건을 생산, 유통, 소비, 폐기하는 현재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이 어떤 그 방식의 경제는 지구를 죽이고 말 것이다. 우리의 월급 봉투에는 우리가 상품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지구를 죽이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상품 생산의 욕구는 무한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착취들이 자연에 대한 착취, 인간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건 거거든요. 자, 제가 첫 번째는 사물에 대해서 쓰려고 했지만 거기서 내 삶과 관련된 사물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물건 이야기는 상품과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 제가 오늘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생존과 관련된, 이 사물을 생존과 관련된 거로 보는데 백무산 시인의 무무소유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액의 자산가가 방송에 나와 무소유의 자유로움에 대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할 때 그건 분명 진심이었을 거다. 무소유의 청빈함을 제대로 글로 쓰는 작가는 좀 살만한 자다.
어디 가나 밥과 집이 넉넉한 스님이라야 무소유를 제대로 설법할 수 있다. 무소유는 가진 뒤의 자유다. 무소유는 소유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조합된 낱말이다. 다 내려놓은 사람의 무소유는 이미 그 낱말이 아니다. 가진 것이 넉넉해야 무소유를 마음껏 가질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소유 얘기하잖아요. 배 고픈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진 것이 있으면 그래도 배고픈 소크라테스 같아요. 잘 집 먹을 게.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무소유를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건가요. 가진 뒤에 자유가 무소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이윤을 위한 상품이 되고 누구에게는 추억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생존이 되거든요. 저는 이 무무소유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사물에 대한 상상을 상당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 이 세 저자가 각각의 다른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 처음에 썼었던 이 저자, 그러니까 이제 사물에 대해서 썼던 이 저자는 사물에 대해 쓰려고 했지만 이 저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익숙한 사물을 지그시 응시하는 가운데 잊었던 기억이 슬며시 찾아오기를, 그리운 얼굴을 만나기를, 그래서 당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이제 오늘 입고 온 이 옷들이 후줄근해 보이지만 여기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인간을 만나고 우리 이제 꿈을 만나거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책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의 사물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잊혀졌던 사랑과 잊혀졌던 하나의 지혜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물건 이야기에서는 착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리하다고 썼던 것들 이면에는 지구를 죽이고 있고 인간을 죽이고 있고 동물을 죽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백무산 시인의 무무소유에 있어서는 거기서 생존의 문제들, 누군가는 이 물건들이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이 없어갖고 죽어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 사물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오늘의 결론은 아까 백무산 시인이 쓴 정지의 힘이라는 시를 통해서 오늘의 결론을 제가 맺어보려고 합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은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기차를 세우는 것도 힘이고 달리는 것도 힘이라는 건 거죠.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우리가 멈춰서 가지고 성찰하고 하는 그 힘으로 또 미래를 가는 건 거죠.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라는 건 뭐예요? 해 하고 이제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들인 건 거죠. 그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이게 백무산 시인이 이렇게 한심한 시절의 아침에라는 시집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정지의 힘이라는 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보면서 멈춰서는 건 거죠. 그 멈춤의 힘으로 새로운 상상,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내가 놓쳐버린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사물들, 내 생각들을 불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